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과장 송명주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 토론을 앞두고 오늘 세 번째 참석한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근데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와닿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오늘 되게 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새기게 된 거는 이제 그 첫 번째는 오늘 발제해 주신 김재선 교수님이랑 김영경 교수님 그리고 여기 다른 토론자 분들이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복지부 안에서 10년, 15년 넘게 근무를 하고 주로 복지 파트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랑 기초생활보장이랑 기초연금 이런 거 담당하고 일을 했는데 여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작년부터 와서 1년 넘게 근무를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누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거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입장이 다른데 저는 총괄적으로 그걸 보고 이제 의원님들 오늘 참석해 주신 이제 남인순 의원님이랑 최혜영 의원님이랑 그다음에 고영인 의원님이랑 의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체계 전체를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5번을 토론을 통해서 많이 정리가 됐고, 근데 이제 그 김영경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되게 복잡하다. 근데 그 복잡한 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 왜 그러냐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기 소관 시설에서 법인하고 관계 속에서 근로계획을 맺고 그걸 보고 이제 인권면을 보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데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복지부 노인 맞춤 돌보미 이런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채용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쪽 영역에 안 계신 분도 있지만 사회복지 관심 있어 오는 분이 있는데 그런 개별 건들 그러니까 개별 포지션에서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전체를 총괄해서 보는 거하고 약간 입장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 근데 지금 이제 5번의 토론이랑 그동안 계속 이 회의에 이 토론에 참석한 이유도 이걸 이제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정리를 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이 체계는 잡혔는데 오늘 5분 말씀하신 걸 들었지만 다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주제도 다르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어려운 이유가 사회복지 시설이 그동안 이제 1970년, 80년 사회복지 사업법 만들어지고 90년, 2000년대, 2010년까지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그 뒤로 튀어나온 게 노인 장기 요양의 어린이집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 다음에 2010년, 15년 전으로 재가 돌봄이 엄청 커지면서 이 사회복지 시설이 계속 뒤로 뭔가 밀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복지부 안에서도 사회복지 시설이 이슈가 계속 뒤로 밀리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계속 이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제 좀 더 와닿는 얘기를 하면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수표를 만들어서 내년에 제공해 드릴 건데 그러려면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지 전체 수준하고 조정 값들을 조정해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고 지원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9개 시설이 있어요. 9개 시설의 담당자를 다 불러가지고 니네 예산반이 따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저희가 잡아서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가장 처음에 걸리는 건 공무원 수준이랑 비교를 해요. 그러면 공무원을 2점으로 올리면 저희가 2.5 이상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제 많이 올렸는데 최근에는 그 최저임금 오르고 물가 상승이 오르면서 공무원 보수도 많이 안 오른 상태 저희만 올리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내년에 올린 게 이제 500억 넘게 들어있고 지금 상임위에서 300 몇 억을 추가로 하시면 이제 준수율 100%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논의에 맡기고 근데 이 올린 내역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호평을 많이 반영을 해서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이드라인 보수표를 보면 금액이 조금씩 예전보다는 2.5보다 이상 올라가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작업을 해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력 인정 관련해서도 이게 100%하고 80%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잘 보시면 아까 이지선 서울시 사회복지협회 부장님이 설명해 준 사회복지 시설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보수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복지부 안에서 보면 여러 개의 과가 관리합니다. 사회복지 자격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일자리과 사회복지 시설 관리 안내는 자원과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인구, 아동 그다음에 보육은 다 사업과에서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인력 배치 기준이랑 어떻게 할지 다 정해져 있고 그걸 총괄해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와중에서 각
파트별로 시설을 개설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추가하고 제가의 사업을 확대할 욕구는 되게 커지고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사회복지 시설에 어느 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하는 상태에서 이 근무한 어떤 기관에 이게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근데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그게 이제 큰 어려움에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경력 인정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수 기준 관련해서는 국고 지원 시설 예산을 내년에 일단 확보하고 더 논의가 돼서 확보가 되면 그걸 반영해서 보수표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두 번째는 경력 인정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이 진도를 나가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무원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공무원 관련해서 보면 보수 업무 지침이 하나 있고 복무 지침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관련된 건 보수에 있고 휴가나 이런 건 또 이 복무 지침에 있고 이게 별개인데 이제 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걸 다 담아주시길 원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얘기가 계속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저도 그렇고 그 경력 인정 관련해서는 그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이 80% 있는 것들 중에 이쪽에 포함할 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할 생각이고 이제 작은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큰 얘기로 가면 그 단일 임금 체계랑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처우법이 2012년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서 보수 준수율도 높아지고 많이 하긴 했는데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 2005년에 사회복지시설 지방이형하고 그 지방이형 시설 준수율 평균이 된 게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평균이 값을 100%를 맞췄어요. 보수 수준을. 그래서 국고 지원 시설이 지금 낮은 거는 저희들이 15년부터 국고 지원 시설을 국고로 환원 받아서 준비해가는 과정이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 복지 전담 공무원의 상응해서 이제 보수를 정하도록 해서 계속 이제 보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근로자잖아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져요. 그래서 어떤 거는 공무원을 따르고 어떤 건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중에 어떤 거를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담을지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시설관리 안내에 담을지가 고민이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김재성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 인건비 가이드라인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전체 체계를 맞추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신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제 우리 노무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지는 않아요. 모르고 있지는 않고 근데 저희가 이제 왜 이게 근데 보면 한 2015년 전후로 제가의 돌봄 사업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노인 맞춤도 들어 장애인 활동 늘어나는데 그 사업들을 시행을 할 때 보면 어떻게 시행할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국고를 거의 보조 사업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위탁해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대상을 늘려가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뭔가 지금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걸 정규 인력 배치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업과 개별 사업계에서 그거를 하긴 어려운 노인 맞춤 따로 있고 장애인 활동료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각 사업부서 하는데 그 사업부서마다 그 개별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이런 뭔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검토하는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갈지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게 여기서 만약에 정하잖아요. 정하면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 사업별로 예산을 따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 가야 되는 거하고 계속 이 갈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회의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사업과를 쪼아요. 쪼아서 너희 뭐 할 거야? 뭐 내놓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전체적인 노무사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처우 개선 수당을 좀 올려주거나 조금 그런 방법만 계속 찾고 있는데 이제 이런 논의를 조금 더 해서 지금 당장 할 거하고 중장기로 논의할 걸 구분한 다음에 구조를 짜서 뭔가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플랜을 만든 다음에 논의를 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는 10년 넘게 그런 사업을 그렇게 계속 해와서 이게 당연하게 됐고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여기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건비 가이드라인 여러분 입장에서 의무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사업가에 계속 요구를 하면 거기는 이제 낮아빠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그거에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간신히 총괄적으로 예산을 따고 있는 사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이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여기 일자리 과장하면서 제일 고민이 되는 건 오늘도 나왔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입직하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한 10년, 20년 정도 근무해서 계속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이 차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게 이게 말씀이 좀 외람될 수도 있는데 시설장을 위한 건지 진짜 종사자를 위한 건지 되게 헷갈릴 때가 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처럼 현장에 계신 분들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장님도 또 얘기하고 협회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게인지 되게 헷갈리고 이제 그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자리